네, 반갑습니다. 제가 크라우드 펀딩 설명드릴 때마다 이제 계속 많이 변하고 있고 제도도 변하고 있고 법안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본적인 또 4월, 5월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마 고벤처 프로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은 한 10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냥 정확하게 따지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건을 펀딩을 해서 물건을 제공하는 현물 방식의 유통인 거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킥스타터, 인디고고로 유명한 그 리워드 방식이고요. 아마 많은 제조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리워드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또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증권형이 바로 2년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비상장 법인들도 온라인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통 관련된 건 금융이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이 증권형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달까지 올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리워드형 말고 이 증권형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1월부터 5월까지 크라우드 펀딩 이 투자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현재 투자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까지 107개 회사가 2018년 동안 약 현재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대중들 약 18,000명이 되는 대중들에게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은 보통주든 우선주든 상환전화 우선주든 증권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똑같이 주식 발행하듯이 동일하게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벤처 캐피털 투자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작긴 한데요. 보시면 또 도매, 소매업, 그다음 스포츠 예술, 그다음 정보통신업 제조업 쪽에 조금 더 투자 금액이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중이 봤을 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업이 좀 더 크라우드 펀딩에 잘 펀딩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업력이 보면 7년, 10년이 아니라 4년 이내의 기업 전체 비중의 약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 회사의 증권을 발행하면서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를 보면 일반 투자자와 적격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8, 90%는 일반 투자자입니다. 적격 투자자는 예를 들어 연봉이 한 1억 2천 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적격 투자자고요. 전문 투자자들은 VC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엔젤 투자자, 적격 엔젤 투자자 등의 특별한 분들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일반 투자자들은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법으로 500만 원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 투자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리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양한 분이 있는데 현재 2018년도 보면은 약 벌써 10,000여 명 정도의 일반 투자자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일반 회사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업은 현재 200억 정도 벌써 5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대표님들 중에서 자금 조달할 때 VC나 엑셀러레이터나 일반 창투사나 다양한 곳이 있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우리 회사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대중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대부분 남성의 비율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태고요. 30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투자형 말고 아까 말했던 물건을 제공해주는 리워드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최근에 되게 고무적인 일이 있었는데 한 회사가 저희 와디즈에 2년 전에 찾아왔을 때 이 상태로 왔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디즈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투자를 해서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물건에 사람들이 돈을 낸 겁니다. 나 이거 나중에 물건으로 받겠습니다. 펀딩을 했는데 이 상태로 왔던 이 프로젝트가 저희 와디즈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더 완성 단계로 나간 거죠. 그냥 1억 원 정도의 펀딩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물건을 양산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 판로 계약이 맺게 되고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K-메이커라고 해서 새로 신조어가 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인데요. 2년 전에 아이디어로 가져왔던 이 제품이 이번에 멕시코에 5만 개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금이 없어서 처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했던 기업이 우리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았다라는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어서 여러분께서 향후에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분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제조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크라우드 펀딩을 시장 검증과 활용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원래 정세균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방 출장하는 관계로 제가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쪽 특허 분쟁인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분야가 사실 좀 되게 전문적인 분야여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적인 아주 특징적인 부분도 있고 좀 드라마틱한 케이스여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뭐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요즘 약간 클릭을 안 할 수 없는 기사 제목이어서 저희들이 클릭을 바로 해가지고 기사 내용을 봤었는데요. 인텔이 이제 100억을 낸 기술이 있는데 삼성은 지금 그걸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종호 교수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월급 핀펫이라고 해서 3D로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2002년 초에 나왔던 특허예요. 굉장히 오래된 특허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10년 이상이 지나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입니다. 일단 교수님이 이제 미국 특허를 받았고 한참이 지난 10년쯤 뒤에 인텔이 이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시고 권리 주장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100억 정도 로열티를 받았고, 그다음에 삼성이랑 뭐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제 검토 요청, 협조 요청을 했겠죠. 이런 케이스인데요. 일단 반도체를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아주 쉽게 뭐 원리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결국에는 여기 이 소스 전극에서 전극이 전류가 들어와서 드레인 전극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중간에 게이트가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라고 부르는 요 영역이 이제 게이트 전류가 흘러옴에 따라서 여기 채널이 형성됐다가 끊어졌다가 해가지고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소스에서 채널을 거쳐서 드레인으로 가는 이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반도체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이제 특허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렇게 3D 형태로 그 중간에 그 지나갔던 게이트를 약간 이렇게 돌출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핀펫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핀이라는 게 고래 그 지느러미 그 상어 지느러미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와 있다 이런 기술인데 기존에는 이 튀어나온 부분과 이 본체 부분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약간 흔들릴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열이 여기서 발생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 밑에 여기 보시면은 뭐 실리콘 기판이랑 요 튀어나온 부분을 일체로 연결시키는 기술을 좀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강도도 강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요 열이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쉽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아진다. 그런 장점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내용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사점 같은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인텔 이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걸 판단해서 로열티 요구를 했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배상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 갤럭시 S6부터 삼성전자도 이 기술을 양산에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용료 협상을 했었다가 이제 불발이 되고 계속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는 단계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자한테 이제 권리 주장을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무효 심판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무효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을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무효 심판을 진행을 했다가 이제 기각을 당했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한 게 이제 이 교수님이 잠깐 경북대 이제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그 경북대 재직하는 동안에 미국 출원을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제 이게 이 교수 개인 특허가 아니라 경북대 특허 아니냐? 경북대한테 찾아가서 이제 경북대
그때 특허임을 주장해달라라고 약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나가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가 한겨레 기자한테 이제 취재를 강정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특허 관점에서 특이사항을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꼭 대기업 입장에서 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특허랑 해외 특허의 권리자가 나뉠 수가 있어요. 이 특허는 지금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카이스트가 소유를 하고 있고 해외 특허는 별도의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별로 지역별로 특허권을 다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사에는 좀 놓친 부분인데 국내 특허 출원 후에 원래는 1년 안에 해외 출원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1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도 우선권 주장이라는 그 혜택만 포기하면은 출원을 할 수는 있어요. 요 출원일이 지금 1년이 지나서 1년 5일이 경과한 다음에 출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뒤에 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 특허 출원한 시점이랑 이게 실제 시장에 반영돼서 좀 뭐 상용화되는 시점은 좀 이제 거리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2011년에 이태리 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특허가 먼저 나왔던 거죠. 네 번째로는 뭐 직무 발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발명을 완성한 시점에 재직한 학교에 이제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업에서도 뭔가 이제 팀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출원을 했는데 팀원이 재직할 당시에 그 회사의 권리로 기속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에 안 나왔는데 애플이 원래 올 4월 3일날 이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 때리기 좋은 삼성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부도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도 이제 밑에서는 이 특허 위험하다라는 걸 직감을 하고 이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허는 언제 출원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교수님이 이제 1년 조금 더 지나서 국내 출원 기점으로 2003년 2월 4일날 미국 출원했는데 이제 인텔이 2011년도에 3D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국내 연구진이 특허를 먼저 확보했더라. 근데 그 날짜 간격이 알고 보니까 10일 차이에요. 10일. 인텔이 10일 뒤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제 미국에 특허 출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확보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 출원일자가 열흘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00억 배상을 받았다. 여기 요 10일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어차피 1년 지났으니까 좀 더 늦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좀 늦게 했었으면 사실 인텔이 먼저 냈을 수도 있어요. 출원이 하루라도 빠르면 그 출원일자가 앞서는 권리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케이스라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특허 출원하려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면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원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패스 컴퍼니에서는 혁신적인 회사들을 이제 랭킹을 해서 그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김없이 분야별로 이렇게 랭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행하고 교육, 웰니스에서 재미있는 걸 찾다 보니까 우연히 다 1위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펠러톤, 그리고 커먼펀드, 그리고 하퍼 이 세 회사의 회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재미있게 해서 혁신상을 받았는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커먼펀드라고 하는 회사는 2011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 학자금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업을 한 지는 거의 7년, 8년이 됐지만 여기 혁신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그 학자금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좋은 이자율과 또 이제 융통성 있는 그 상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B2B 모델로 해서 한 250개 정도의 회사와 제휴를 해서 그 회사에서의 페인 포인트인 그 젊은
그 직원들의 이직률을 조금 더 잠재우기 위해서 이 젊은 직원들이 갖고 있는 합자금을 약간의 그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너 이제 잘했으니까 내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합자금을 이쪽으로 커먼보드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일 나는 걸로 교체해 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서 혁신상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개사의 지금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고 성과급을 대신해서 합자금 대출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대출이 상환됐고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연평균 한 2,7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B2C로도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의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그 교육에 파이낸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좀 없어야 된다는 게 좋은 철학인 것 같고요. 다른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파이낸스가 갖고 있는 원래 역사적인 의미는 관계성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 그래서 B2C로 직접 학자금을 하는 게 한 지금 2016년 됐는데 학자금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네트워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이익들, 수익금들 중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3억 정도를 개발도상국의 교육에 기부를 한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소셜 미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했고요. 여행 쪽에서 1위를 차지한 앱은 하퍼라는 앱입니다. 앱 기반으로 이동이 되고요. 웹사이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웹사이트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앱으로 또 이렇게 디렉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의 앱인데요. 이 앱은 그 푸시 알림을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항공권의 예약을 이제 하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날짜와 행선지를 얘기하면은 이제 언제 사면은 되게 좋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머신러닝을 좀 이용하고 또 트래킹을 좀 계속해서 언제 가장 싼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날짜가 되면 이렇게 푸시 알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공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화면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게 항공권이 언제 사면 싼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푸시 알림이 나오는 것 이외에도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이 회사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행선지가 아닌데 다른 행선지를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떤 기간에 어떤 먼지로 가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 뭐 바르셀로나라고 하면은 꼭 바르셀로나가 아니라도 마드리드 추천해줘요. 그래서 원래 고객이 요청했던 행선지가 아닌 이제 여기 하퍼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성산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고객이 원하는 거에 대한 이제 딜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하퍼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다 보니까 후속작이 나왔는데 이제 플렉스 와치라는 게 출시를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대략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유럽에 7월에 일주일 정도 유럽 가고 싶은데 그 정도 정보만 줬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이제 행선지나 플라이 티켓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건 이제 펠로톤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그 헬스클럽 이용하면서 이제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같은 거 사놓으면 집에서 안 쓰잖아요. 그리고 헬스클럽 가는데 시간과 또 이렇게 수강 시간 맞춰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해서 수강까지를 집으로 바로 배송을 해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수강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2,000불 정도 굉장히 고가지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100불, 97불 정도로 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수강까지 같이 할 수 있고요. 올해 나올 이번 CES에서 소개된 트레드밀 러닝머신은 4,000불짜리인데 그것도 36인치 대화면이 있어서 여기에는 러닝머신에 필요한 러닝하는데 필요한 수강뿐만 아니라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B2C로 했지만 B2B로 변경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고객의 니즈를 숨겨진 니즈까지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과 여행과 웰니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소셜 미션 쪽이죠. 그리고 여기는 구독 모델, 그리고 여기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고객의 숨은 니즈를 이렇게 싹싹 가려들을 그어주는 이런 기업들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우드 증권팀 강상호입니다. 오늘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지 간단하게 허두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발표 제목을 보고 이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금 보신 영상은 어떤 공연 영상이기도 한데 사실은 브루도그라는 영국 수제맥주 회사의 주주총회 모습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었는가. 브루도그는 비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8만여 명의 주주로부터 약 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임스 와츠라는 창업자가 BBC 인터뷰에서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최고의 고객들은 최고의 주주들이 될 수 있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초기 투자자들은 작년 초에 2,800%의 수익률로 엑시트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엔 제주맥주라는 되게 유명한 수제 맥주 회사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4천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조장, 아름다운 양조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열리는 연남동에 팝스토어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주주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주맥주 같은 회사들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똑같이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11시간 만에 작년 8월에 480명의 주주들이 모였고 총 7억 원의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미 300억 원 이상의 그 돈을 투자받은 아주 큰 회사들이었는데요. 굳이 큰 돈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수백 명의 혹은 수만 명의 주주들을 더 모집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회사의 성장을 지지하고 미래를 함께하는 팬, 주주, 홍보대사가 사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자금 조달의 목표가 아니라 팬덤 형성을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소액주주들을 모았고 이 소액주주들은 사실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모이면 이 소액주주들은 돈을 내면서 마케팅을 해줘요. 반대 개념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전통적인 모델이 협동조합과도 비슷하고 요즘 되게 핫한 토큰 이코노미와도 되게 닮아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정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소액주주들이 과연 진짜로 회사들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한국은 사실 아직 아까 최동철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관측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매일 보낼 만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보다 6년 이상 앞선 영국의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금감원과 비슷한 FSNA나 아니면 뷰머스트 그리고 알피데이터 같은 민간 업체들에서도 2015년에 리서치를 했는데요.
2012년과 13년 사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영국에서 자금을 조달 167개의 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생존율이나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펀딩을 받은 확률이 퍼센트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상관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회사를 공개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 인정받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델이 회사의 성장과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추론을 결국 해냈고요. 이런 모델이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씩 정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주주여서 주중의 주주를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 더 큰 도움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아야 하실 텐데 나중에 그 한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을 꼭 찾으셔서 같이 꿈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My name is Ada. I'm CEO and co-founder of Limpo, and I came today from Lithuania to talk with you about Limpo. 예, 저희는 그 리투아니아에서 온 운동 데이터 블록체인 기업 림포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소개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So what is Limpo? Limpo is building a healthy lifestyle and sports ecosystem, and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core element of that, which is the Limpo app. 예, 림포는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앱이고요. 오늘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Limpo app is there to motivate you to exercise and be healthy. 친구가 말을 걸어서 잠깐 깜빡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곧 만들어질 림포 앱입니다. With Limpo, you will get rewards. You can earn Limpo tokens for your healthy lifestyle activities. 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고 좀 건강해지는 노력을 하시면은 저희 이제 림토큰이라는 암호화폐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So let's look at Alice and how she's going to use Limpo. 네, 앨리스라는 인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Alice has a usual day at work, and then she gets a phone notification. 네, 굉장히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옵니다. And that's a Limpo challenge. 이건 게임 같은 미션이 오는 거예요, 앱에서. It might be a biking challenge, a running challenge, or doing sports challenge. 자전거를 타다거나 아니면 뭐 뛰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역기를 좀 굴러거나 하는 미션이 오는 겁니다, 게임처럼. So Alice goes out, does some exercises, and earns Limpo tokens. 네, 그리고 그 엑서사이즈 미션을 달성하면 저희가 암호화폐를 주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Now, how does that work? With your Limpo profile, from your Limpo profile, you're gonna connect it to your healthy lifestyle tracking apps or wearables like Fitbit or Google Health.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운동 데이터가 모이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림포 앱에 모아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You're gonna participate in Limpo challenges like a marathon, and over the time, you will store a lot of data on your Limpo profile. 네, 그래서 뭐 아까 같은 챌린지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운동 데이터가 이 앱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And then comes the time where you can monetize that data, 네, where you can get Lim tokens for your data itself. 예,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현금화하실 수가 있어요. So these are the companies, data-driven sports and tech companies or insurances that are interested to access the data from the database from Limpo users. 왜냐하면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회사, 스포츠회사 이런 데들은 유저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고 신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유저들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And Limpo will act as an interface between the users and these companies and offer a way to be rewarded for the very expensive data that you produce every time and now you're giving away on your phone or on your wearable.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굉장히 가치 있는데 그동안엔 제대로 활용을 못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앱에 모아서 그걸로 이제 정당한 보상도 받으시고 또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In the future, we also pla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your data, to learn from a big database, and to give you health advice every time they see some irregularities.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당연히 많이 모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도 분류하고 어떤 기업한테 제일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좀 활용폭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o you earn some LIM tokens. And now we're going to talk more about what the token is and what you can do with that. And I give it over to Tadas Maurugas, to our Chief of Strategy. 저희 암호화폐 이름이 림 토큰인데요. 저희 회사 이름은 림토고 림 토큰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CSO 전략 총괄인 타다스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LIM token is blockchain-based cryptocurrency powered by Ethereum. 예, 림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And it has finite number of tokens. It is decentralized. It has real life value. 예, 네,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당연히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철학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코인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실생활에서 하던 가치를 실제 이제 그 보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토큰입니다. And as you can see in the chart, in this chart, LIM token has increased more than 5 times in like 3 months. 저희가 상장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한국의 큰 거래소는 아직 상장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 동안 50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So now that we know what LIM token is, let's jump to the marketplace and to see how you will be able to spend those tokens. 예, 그래서 림 토큰을 운동을 해서 얻으시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Yeah, so this is Alice again. As you can see, she's kind of sad now. 네, 아까 그 잠깐 나왔던 지도하던 사람인데 토큰을 모았어요. She's sad because she has got, so many LIM tokens and she doesn't know what to do with them. 네, 토큰을 모았는데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So she is able to, get the new apparel for those tokens. 예,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운동화라든지 의류도 살 수 있게 되고요. And she can also get sports equipment. 네,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것도 살 수 있고요. She can also buy the tickets to her favorite game and sports. 네,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So this is some information about the token. 네, 그래서 저희 토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ICO는 이미 끝났어요. 토큰을 판매해서 창업자금 모으는 건 2월달에 150원 모아서 끝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장 3개월 됐는데 하루에 한 100억 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시가총액은 730억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동안에 토큰 가격이 5배 넘게 올라서 현재는 이 정도 해서 2018년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ICO 탑 10에 붙었습니다. So we were able, to in this short period of time, only like 3 months, we were able to gather this amazing team. 저희 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ur main office is in the blockchain center Vilnius, which is in Lithuania.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 저희 이제 본사가 있고요. And we have more than 40 professionals from all around the world,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40명 이상의 프로페셔널들이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한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this amazing IT department, and those guys, are working all around the globe to make this product success. 예, 저희 팀 IT 파트가 특히 강해서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성공시킨 팀들이 와서 굉장히 저희 팀의 특장점입니다. And actually, what we are focusing at this time is the partnerships. 저희가 진행한 파트너십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 really, proud to say that we were able to establish this partnership with Caroline Wozniacki. 저희가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라는 그 정말 유명한 선수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어떤 선수냐면요.
She is the second women tennis player in the world. She has like millions of followers. She is really popular in the Europe and USA. 네, 여자 테니스 현재 세계 랭킹 2위고 1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수백만 명의 팔로워 팬들이 있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선수여서 그 선수의 팬들이 지금 저희 림포엘의 정식 출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we will use those followers, to market our product and ecosystem. 네, 그 팬들은 저희의 이제 강력한 그 힘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And this partnership was really a huge deal for us because we were featured on the biggest media channels in the world, like CNN, Forbes, and so on. 네, 워낙 슈퍼스타여서 이분과 이제 파트너십 맺은 게 CNN이나 포브스에 대해서 투표되기도 했습니다. So those are some moments, from the event that took place in Monaco. 예, 이게 CNN이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단숨에 좀 메이저리그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And we have one more huge partnership incoming soon, and we will announce it. And this is the hint for you guys. 어느 팀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NBA의 한 유명한 팀하고도 이제 파트너십 그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Yeah, but that's more. We have, some big OTC investments coming. 예, 이제 오버 더 카운트들이라고 해서 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엄청나게 큰 금액의 토큰을 사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도 금액을 말씀드리기 좀 뭐지만 정말 큰 금액의 그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We are planning to launch our application on this September in Lithuania. 네, 이번 가을에 앱을 런칭할 거고요. And yeah, we are trying to establish departments all over the world. 각 나라로 지금 지구 So 확장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we are here. We're looking for superstars, business superstars, to be a part of our team. 그래서 저희 도와줄 슈퍼스타들을 찾고 있습니다. And yeah, thank you. Thanks. 김용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심박세동 판매를 위한 저희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이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적용되어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회사 소개와 왜 이러한 질병, 이러한 타겟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경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자이자 회사의 지금 CEO를 맡고 있고요.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먼저 만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왜 갑자기 이 슬라이드가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심방세동뿐만 아니라 이제 만성 심장 질환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만성 심장 질환이 있는데 고혈압을 포함해서 부정맥, 동맥 경화라든지 혈관 질환 등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재 저희의 궁극적인 고입니다. 그래서 만성심장 질환에 대한 어떤 이 통계나 이런 자료들을 한번 살짝 언급해드리면요. 이제 진단받은 만성심장 질환자 수는 전 세계 이제 42.5% 인구가 만성심장 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약 32억 명 정도 되는 인구이고요. 사실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쪽에서 이제 진단을 받지 않는 실제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60% 이상, 4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시달리고 있다고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도메인으로 좀 좁혀서 살펴보면요, 국내 만성 심장 질환자 중에 이제 통계 보건복지부 통계를 살펴보면 약 800만 명 이상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정맥과 심박세동 관련한 숫자는 이제 1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부정맥, 아리트미아라고 하는데요. 부정맥 관련 통계를 한번 좀 더 좁혀서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하는 심박세동과 관련되어 있는 비율이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VT, 심박조동이라고 하는 녀석과 이제 PSVT, 발작성 심박균맥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제 분만 따지더라도 이제 한 50% 이상의 부종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하고자 하는 진단의 부정맥 종류가 이제 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그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사망하고 있는 사망자 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글로벌리 약 1,700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메인으로 좀 살펴보면 6만 1,000명 정도가 이제 만성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가 연간 4,800명,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12배 정도에 되는 숫자가 교통사고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되는 숫자가 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 드리는 순간에도 이제 수십 명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왜 위험하고 어떤 점이 지금 페인 포인트이고 어떤 걸 더 팔로우해야지 조금 더 이제 가벼운 것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자문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심방세동 관련해서 그리고 부정맥 관련해서 이제 의대해주고 계시는 이제 문남서울대병원의 순환기내과 원료 교수님에게도 한번 저희가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현재 교수님께서는 이제 환자가 실제로 이제 문남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홀터라는 모니터를 달기 위해서 이제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차비로 들여서 들어오시고 한 번 진료하실 때 보통 이제 교통비, 진료비 포함해서 25만에서 40만 원 정도의 돈을 쓰고 가시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한 명당 보통 분석 시간이 이제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를 소모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심전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터 모니터로 24시간 데이터를 만약에 측정을 했다고 하면 이걸 프린트했을 때 보통 1000장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A4지 1000장을 이제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거의 연간 2,000명 되는 환자를 이제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핵심을 이제 분석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줄이고 좀 더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뭐 설문 몇 번만 해보면 알 수 있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저희 쪽에 자문을 해주신 이제 서울대병원의 가정의학 교수님이신 원혁태 교수님께서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 없이 그냥 훅훅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 저희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심장이 왜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밀한 검사를 찍어보시기 전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간편하게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기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보통 뇌졸중으로 많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스트로크 오셔서 이제 거의 관심이 불구가 되는 증상으로 이어지시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국에서 이제 리드하고 있는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의사 분이신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심박세동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ECG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있고요. ECG 관련 시장은 이렇게 한 5개, 크게 보면 5개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들을 주목하고 있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불편한 측정을 하고 있죠, 사실은. 많은 전선과 멀티한 디바이스를 허리에 차고 이렇게 다녀야지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간편한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벤트 ECG 같은 경우는 증상이 느껴졌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슴에 이렇게 피부에 접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증상이 느껴지고 이제 옷을 걷어 올려서 피부에 대는 순간 증상은 지나가 버리죠 사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이제 레코딩이 안 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장치가 되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곽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분석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보편화된 서비스여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이상 신호를 너무 많이 나한테 줘버려서 의사가 많은 로드가 걸리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스레시홀드를 높여버리면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걸러주지 않아서 사실 뭐 엉터리 분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발표된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여드리는 시장은 사실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홈블하게 잡은 시장이고요. 좀 아주 이거보다 좀 더 크다고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전도 패치를 이용해서 만드는 알리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망하고 있는 미국의 홀터 모니터 시장만 보더라도 거의 1빌리언 넘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켓 시장 한 60%를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전문 기업은 아니고요. 하드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요 보시는 이제 시계가 제조공에 차고 있는데요. 지금 양산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클리니컬리 테스트는 이제 신전도 분야에서는 이제 거의 의료기기와 유사할 정도로 이제 클리니컬리 애큐리하다라는 것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었거든요. 관련 특허는 이제 글로벌리 한 56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고자 하는 방법은 이제 시계에서 이제 증상이 있거나 자기가 측정하고 싶을 때 니즈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늘상 이제 무장학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패치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여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생체 신호를 모을 수 있는 제품도 동시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녀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제 완성도가 이제 90% 이상, 95% 정도 육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AP 심박세동만 저희가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 병원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심박세동을 이제 쉐이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쉐이핑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챌린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상적인 이제 실제 성능은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심박세동의 데이터를 정상과 이제 노이즈죠. 이제 시계를 실제로 측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노이즈와 정상 신호와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는 신호를 잘 아주 정밀하게 쏟아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가 이제 저희가 목표한 바였고요. 왜냐하면 좀 더 분석 시간을 줄이고 의료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었기 때문에 정밀도가 좀 높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수입했습니다. 사실은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이 정도의 이제 정확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이 이제 정밀한 이상적인 성능보다는 사실은 좀 갭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작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임상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전도라든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측정을 하였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된 딥러닝된 이제 모델을 만들기에는 터무니없이 이제 부족했던 숫자였던 거죠. 사실은 비트의 단위로 따지면은 심장이 한 비트 뛸 때마다 생기는 그 신호의 개수로 따지자면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명수로 따지자면 이제 거의 뭐 10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표본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성능보다는 많이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서울대학이랑 고대병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제
약 4만 명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이제 그런 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일부 공개가 되어진 모델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학습을 돌리고 있고 이제 보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쿼타이제이션 되어진 이제 병원 데이터이고요. 이것들을 저희 쪽 망에 집어 넣어서 이제 필터들이 이제 통과될 때마다 이제 그 망이 신호의 특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는 결과 셋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뛰는 이런 피크의 신호들을 저희가 설계해 놓은 망들이 필터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치가 제대로 이제 뽑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이제 돌렸던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가 알아서 지금 좀 더 풍부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 현재 성능을 계속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 데이터는 병원에서 레이블하기를 이제 정상으로 레이블한 데이터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 넘겨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상으로 레이블해 주신 데이터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 쪽 망에서는 APB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 이제 APB라고 진단을 했던 케이스들이고요. 보시면 사실 이제 심장의 박동이 이제 리듬이 레귤러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사실 의사분들에게 다시 보여줘도 이거는 이제 APB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기존에 이제 과거에 레이블했던 전문가분들께서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세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보시면 다 올리비아가 이제 여기 중간에도 이제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되게 좁죠. 눈으로 봐도 여기서는 이제 정상 신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장 신호를 보면 되게 레귤러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망이 이제 계속 개선이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디시즌들을 조금씩 이제 보정해 줄 수 있는 성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연속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저희 팀 구성을 이제 보시는 거 팀에는 이제 위에 있는 3명입니다.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전공했고요. 컴퓨터 공학에서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HCI 쪽이고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쪽이었고요. 생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뇌파, 심전도 여러 가지 호흡 신호 등등등을 컴퓨터로 이제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에서 계속 연구를 했었었고요. 지금 저희 CTO를 맡고 있는 이분이 이제 시그널 프로세스라든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저희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두고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미국 쪽 인력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BD로 있는 친구는 미국에서 실제로 자기 스타트업을 아주 큰 회사, 의료기기 회사,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에 7,800만 불의 엑시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이고, 현재 이 친구가 BD를 맡아주고 계시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어드바이저에 들어와 계신 상황입니다. 병원 파트너로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제약회사, 통신회사 등과 계속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고 있고, 심전도 관련해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과 굉장히 많은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좀 쉽게 좀 시작해볼 수 없는 영역이어서 사실 임상을 거치고 임상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좀 생존하고 있는 회사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생존한 회사들은 현재 아주 큰 성공을 했습니다. FDA 어프로브 받은 알리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IPO 성공했고요. 창업 3년 만에 IPO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장 마켓시ェ어 거의 6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얼라이프코어라는 회사는 지금 애플에서 곧 나노세컨 안에 인수하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싱글 리드를 이제 주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는 다른
경쟁회사들과 좀 다른 점이 이제 듀얼 리드를 동시에 두 개를 제공해서 좀 더 정밀한 심장 질환을 진단하고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플레이어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걸 원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너무 많은데요. 컨슈머 디바이스 기계, 의료기기 기계, 제약회사들, 심장에 대한 신호를 제대로 이제 읽을 수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룩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저희는 이제 패치 같은 제품은 이제 인페이션트 이제 병원 내에서 서비스되는 제품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시계는 아웃페이션트들 위주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희 제품 자체가 이제 신전도 시장에 페네트레이트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고혈압 시장, 즉 만성 심장 질환을 크게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아까 보셨듯이 전극을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선행 연구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뇌졸중이나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기에 조금 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입장에서의 이제 밸류는 이제 명확합니다. 의료진의 생산성을 드라마틱하게 항상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보셨듯이 2시간 환자 한 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드는 시간을 훨씬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프로바이더 있는 뭐 보험회사나 이런 쪽의 솔루션은 저희 정부나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제 저희 쪽에서 아주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은 이제 뭐 보험료율을 제대로 조정을 하고 사망률을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카디오바스큘러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결합한 모델로 시장에 진입하는 세계 두 번째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좀 더 이제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게 인증에 좀 더 가속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제목을 가짜뉴스 찾기라고 했으니까 사실 가짜뉴스 찾기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주제죠. 가짜뉴스 찾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될까?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은 이런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올바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이 모순이 없이 다루고 있는 뉴스인지 그걸 또 자율적으로 분석해서 팩트 체크까지 다 해주는 인공지능이라면 정말 좋겠는데요. 뭐 지금 이제 여기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 이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요소 기술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출처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고 그 온 곳은 얼마나 믿을만한지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사실들이 실제 구축되어 있는 지식 베이스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내부의 콘텐츠 자체에서 존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정합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없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판단하는 요소 기술들이 필요할 거고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 위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제 AI R&D 챌린지는요, 71개 팀이 6개월 동안 이제 경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스페 AI 플러스랩과 주민터넷 부설연구소가 이제 같은 계열회사인데 이제 함께 연구를 하고 있던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상위 3개 팀을 올해에 이제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이제 경쟁을 시켜서 여기서 다시 또 한 팀을 내년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또 이제 그런 합성 사진 찾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원금을 해주면서 이 챌린지가 얼마나 좋은
기회고 한지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하기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 잘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로 평가를 받아서 실제 연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 기술과 성과를 가지고 다른 팀들을 이겨서 넘어가는 이만큼 실제 정부에서 관련된 진행하시는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 기술 중에서는 이제 컨텐츠의 정합성과 불일치를 검증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이 불일치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용 안에서도 맥락에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임무가 주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접근한 전략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어떤 의미론과 통사론에 따른 분석,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장들의 논리적 구조, 거기에서 주어와 목적어들의 관계, 그리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법적인 관계와 이제 예를 들면은 주어,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의 경우에는 제목에만 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모두 이렇게 조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실제 목적어인지 주어인지도 애매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통계학적 분석으로는 어떤 문장이 그 주변 문맥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 그리고 문장 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또 카테고리, 이게 정치 카테고리인지 경제 카테고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 분석, 이런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근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뽑았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느냐에 대한 단어 인베딩인데, 인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딥러닝을 비롯해서 기존 머신러닝에서는 벡터를 다루니까 자연어를 어떻게든 벡터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연어의 요소들, 단어나 문장이나 문서 이런 것들을 또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벡터가 사실은 그냥 어떤 한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고차원의 희소 벡터,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원합 벡터라고 해서 해당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모든 단어의 수만큼을 가진 차원에다가 단어를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저차원의 의미론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걸 인베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이 인베딩이, 예를 들면 제가 슈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하는 일이 이게 어떤 기준을 내가 정해서 블록버스터이냐 예술 영화냐, 어린이를 위한 영화냐 성인을 위한 영화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도를 잡고 거기에 영화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슈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가까운 인크레더블을 추천해주면 하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의미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렇게 벡터들로 표시하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인베딩이라면 이런 성질을 가질 수가 있고요. 실제 이게 단어 인베딩의 경우에도 당연히 어떤 남자와 여자, 왕과 여왕의 관계가 어떤 의미론적 관계를 가지고, 또 과거형과 현재 분사형, 아니면 여기는 이제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론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벡터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벡터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단어 인베딩 기법으로 구글이 제안했던 게 이제 워드2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워드2백이라는 건 어떤 존 퍼스라는 이 언어학자가 했던 말 중에서 이제 어떤 단어를 알려면 그 단어가 내 주변에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 단어에 의해서 그 단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봤을 때도 그 문장 주변의 문맥을 보고 대충 뜻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단어가 존재하는 주변 단어들의 어떤 통계학적 분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런 기법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수만큼의 엄청나게 고차원 희소 벡터를 저차원 임베딩 벡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원투투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워드 임베딩 기법을 썼을 때의 가장 큰 문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워드 임베딩을 하려면 어휘수 차원의 희소 벡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단어들을 먼저 정하고 그 단어들을 임베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현실의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그런 고참 공간을 애초에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래 자연어라는 게 신조어도 있고 줄임말도 있고 오탈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수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어떤 형태소 분석 같은 걸 하는 건데, 형태소 분석 자체도 기술적으로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골치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예를 들어 제가 10,000개를 정하고 그 10,000개만 쓰겠다. 그럼 그 10,000개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단어들은 다 알려지지 않는 단어, 뭐 언노운이라는 토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인물이거나 중요한 회사이거나 해서 되게 의미적으로는 중요한 한 요소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무시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대표적인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규칙 기반의 단어 대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융위원회와 금융위 같은 줄임말이라든가 어떤 당연히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게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변형진 차석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변차석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동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규칙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능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사에 존재하는 기사라는 게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지지 않은 단어를 줄이는 기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단어보다 작은 요소로 단위를 분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단어의 경우에 형태소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형태소보다도 더 작게 쪼갤 수 있을까? 형태소보다 더 작게 쪼개진다면,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아예 영문자 알파벳으로 다 쪼개서 임베딩하는 방법이 있다면, 영어 단어의 수는 수십만 개가 넘을 수가 있겠지만 영문자 알파벳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26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임베딩을 하면 5분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꼭 하나의 알파벳이 아니라 예를 들면 2개의 알파벳으로 임베딩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26개 제곱의 개수만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더 작은 요소 단위의 분해가 가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에서 이제 저희가 분류 모델로서 성능이 잘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모 시퀀스 단위로 단어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달 가슴곰 누르면 이제 이거를 자모 시퀀스로 바꿔서 그 자모 시퀀스를 임베딩하는 기법인데, 이제 원래 영문에서 알파벳 글자 단위의 딥러닝 모델을 좀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그리고 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론적인 것 외에도 통계학적인 또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 통계학적으로 문맥에 안 맞는 문장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 문장을 임베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면 문맥에 안 맞는다는 건 이렇게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어떤 문장들이 연속돼서 있을 때 이 기사에 존재하는 문장에서 일단 흔히 등장하는 공통 단어를 먼저 뽑아요. 그러면은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테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모든 문장에서 쿠바, 미국 미국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단어를 먼저 뽑은 다음에 각 문장과 그 공통 단어 간의 교차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숫자를 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차비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는 가수다 약화가 이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겹치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방법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걸로 하면 이 문장을 이런 단어 몇 개의 커먼 워드라고 하는 몇 개의 공통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벡터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베딩을 이렇게 한 거고요. 커먼 워드 벡터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벡터들 간에 얘네들은 서로 비슷한데 얘만 혼자 다르다. 그래서 벡터가 먼 걸 찾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딥러닝과 같은 분류 모델을 학습해서 어떤 이 문장 모든 뉴스 기사에서 문장들의 그 주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을 열심히 시키면 이 문장을 넣었을 때 얘는 사회 뉴스의 확률이 몇이고 정치 뉴스의 확률이 몇이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문장은 또 어떻고 그럼 이제 문장을 하다 보면 다른 문장들은 주로 이제 사회 정치가 높게 나오는 데 반해서 이 문장만 연예가 높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전체 문장 중에서 얘만 유독 연예가 높게 나오니까 얘는 이상하다라고 탐지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벡터가 이 문장에 대한 문장을 벡터 표현, 그러니까 문장 인베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장 인베딩이라는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단어의 의미를 인베딩하는 데 있어서 자모 시퀀스 단위로 분해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 문장 인베딩 학습할 때도 그런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모로 쪼개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1차원 CNN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을 해보면 실제로 한국어의 경우에는 자모 일부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데 자모 일부만 다른 경우. 그게 한국어의 어떤 조사라든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변화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의미는 사실 비슷한데 일부 자모가만 다른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벡터로 인베딩되길 원하는 거고요. 또 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요구르트, 야쿠르트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비슷하게 인베딩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이건 이제 분류기를 학습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엇으로 분류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주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했다면 저희가 이제 가르쳐본 거는 이게 어떤 기사인지를 분류하도록 가르쳐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사 2,000개를 놓고 각 문장을 넣었을 때 그 문장은 1번 기사야, 이 문장은 2번 기사야, 이 문장은 1000번 기사야 라는 걸 열심히 가르치면 실제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그 기사라고 할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기사가 10만 개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기사는 1번 기사고 어떤 기사는 1번 기사의 확률이 90%고 어떤 문장은 1번 기사의 확률이 90%고 또 다른 문장은 1번 기사의 확률이 20%면 얘는 이상해. 예를 들면 이런 걸 판단하고 싶은 건데 문장이 10만 개면 이 뒤에 여기가 10만 개의 차원이 돼야 돼요. 기사 판단해야 되는 기사가 10만 개 차원이 돼야 돼서 이 방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많은 기사에 대해서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 방금 전에 이 복잡한 네트워크가 여기 인베딩 네트워크라는 데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여기 기사가 예를 들어 10만 개면 여기가 10만 차원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벡터가 그럼 10만 차원이어야 되는데 10만 차원으로 못 만드니까 예를 들면 1000차원으로 만들고 여기도 1000차원으로 만들고 대신 같은 기사에서 뽑은 두 문장은 시밀러리티가 높고 다른 기사에서 뽑은 두 문장은 시밀러리티가 낮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저희가 가짜 뉴스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는 문장을 넣은 기사를 벡터를 뽑아가지고 그 벡터 간의
유사도를 매트릭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전체 기사에서 이 가운데 있는 두 문장만 문맥에 안 맞는 게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은 이 시밀러리티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다른 모든 문장과 이런 것들 학습을 또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런 유사도 매트릭스가 학습이 됐다면 그거를 RNN이나 CNN을 통해서 방금 전에 그런 이상한 두 문장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서 이제 RNN이라면 그 연속된 흐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CNN이라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과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기사가 문맥에 맞지 않은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접근들을 했는데 이 접근들을 사실 앙상블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의미론적인 방법도 있고 통계학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바탕으로 한 모델을 섞었을 때 성능이 우수하게 나옵니다. 규칙 기반과 통계 기반을 섞거나 단어의 의미 관계를 분석한 모델과 문장 간 유사도를 계산한 모델을 섞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멀티모달 학습의 앙상블이 성능이 잘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 우승을 했을 때도 저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특징의 모델들을 앙상블해서 더 높은 이렇게 성능이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라 컴퓨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빨리 왔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또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제 좋은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인공지능을 원하고 제너럴 AI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 분명히 어떤 인공지능 하나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접근들은 사실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거는 아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 일단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양화해서 그 다양한 모델들을 잘 조합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앙상블도 해보고 좀 다양한 시도를 했을 때 잘 나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